캐나다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합의문을 손에 쥔 게 지난주였어요. 사흘 만에 그 종이가 찢어졌고 카니 총리는 이렇게 말했죠. 공격받으면 전쟁하는 것인데 우리는 공격받았다. 자동차나 부품, 기계 쪽에 몸담으셨거나 지금 그 회사에 다니는 자식을 두셨다면 여러분한테는 이 뉴스가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시던가요? 그런데 이 합의를 뒤집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워싱턴의 미국 알루미늄 업계 사람들이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업계 하나가 두 나라 합의를 걷어찬 거예요. 한국이 9달 전에 받아준 그 숫자도 지금 똑같은 저울 위에 올라가 있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얘기는 관세율 몇 %짜리 뉴스가 아니에요. 두 나라 정상이 도장을 찍기 직전에 그걸 되돌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캐나다 앞에서는 문을 닫았고 9달 전 한국 앞에서는 열어뒀어요. 왜 다르게 움직였는지 따라가 보면 우리가 쥔 그 숫자가 얼마나 얇은 선 위에 서 있는지도 같이 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2일 자정을 딱 1분 넘긴 시각이었어요. 그 순간 미국 세관 전산망에 적힌 세율 칸이 조용히 바뀌었거든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거죠. 새로 붙은 세율이 50%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실어 보내면 150만 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국경 반대편에서 짐을 붙이던 사람들은 그날 새벽에 계산기부터 다시 두드려야 했어요. 대상 규모는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어치예요. 우리 돈으로 28조 원이 넘는 물량이 하루 만에 다른 값표를 달게 된 거고요. 나라 사이의 거래가 서류 한 장 넘어가는 속도로 뒤집힌 셈이거든요. 그럼 이게 캐나다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이 캐나다에서 사들이는 물건의 대략 5%쯤 돼요. 나머지는 아직 멀쩡하니까 언뜻 보면 견딜 만한 규모로 들리시죠?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보인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먼저 눈여겨볼 대목은 예외를 한 건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두 나라는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서로 조건을 지켜왔잖아요. 그 협정을 그대로 지킨 물품에도 똑같이 세율이 얹혔거든요. 협정은 놔둔 채 협정 바깥에서 때린 셈이죠. 협정문에 도장을 찍어둔 쪽에서는 약속이 하루아침에 종이장이 된 거잖아요. 근거로 꺼내든 법이 1930년에 만들어진 관세법 338조예요. 대공황이 시작되던 해에 쓰인 조항이 지금 다시 불려나온 거죠. 이 조항 끝까지 기억해두세요. 뒤에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엎어진 건 그 전날 밤이었어요. 카니 총리는 미국이 비경제적이고 불공정하며 캐나다의 순이익을 훼손하는 세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거든요. 반대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한 조건대로 최종 서명을 거부했다고 받아쳤어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조건을 바꿨느냐에서 말이 정면으로 갈리죠. 같은 방에 앉아있던 두 쪽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분명한 건 캐나다가 끝내 서명을 못하고 돌아섰다는 사실 하나예요. 그런데 캐나다가 이걸 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지는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앞에서 캐나다가 이걸 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지는 숫자를 봐야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숫자가 좀 특이해요. 이 나라는 만든 물건을 팔 곳이 사실상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캐나다가 한 해 밖으로 내보내는 물건의 76.5%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금액으로 옮기면 4,351억 달러예요. 나머지 나라를 전부 합쳐도 넷 중 하나가 채 안 되는 셈이죠. 각도를 바꿔보면 이게 왜 생존 문제인지가 더 뚜렷해져요. 미국에 파는 금액만 따로 떼어도 캐나다 한 해 살림 전체의 24.5%거든요. 나라 경제의 4분의 1이 세관 문 하나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문이 좁아지면 배신 받아줄 시장이 마땅치 않아요. 품목을 하나씩 열어보면 사정이 더 갑갑해져요. 캐나다 땅에서 퍼올린 원유는 97%가 남쪽 국경을 넘어가요. 송유관이 처음부터 미국을 향해 깔려 있어서 값을 깎아줘도 다른 데로 돌릴 길이 없어요. 팔 곳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곳에 맞추는 구조죠. 그런데 거꾸로 세어보면 미국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아요. 미국이 사들이는 원유의 64%,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침엽수 제재목의 74%가 캐나다에서 넘어온 물건이거든요.
한쪽만 아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경에서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져요. 새벽 4시, 온타리오와 디트로이트를 잇는 다리 앞에는 시동을 켠 화물 트럭이 몇 킬로미터씩 줄지어 서 있어요. 검문소 창구 불빛 아래로 하루 33만 명이 이 선을 넘고 그 위로 오가는 물건값이 하루 20억 달러죠. 서류를 넘기는 운전석의 손끝에 두 나라 살림이 같이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을 쥐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한쪽이 문을 닫으면 다른 쪽 주유소 값과 목재 값이 같이 움직이니까요. 결국 남은 건 어느 쪽이 먼저 힘을 주느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먼저 손을 조인 쪽은 미국이었고요. 여기까지가 뉴스가 말해준 부분이고요. 문제는 그 다음 사흘이에요. 앞에서 그 다음 사흘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뉴스가 멈춰선 자리가 정확히 거기예요. 그래서 다들 여기서 같은 답을 대고 이야기를 끝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을 부린 거라고요.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사람이니 이번에도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 표면입니다. 뒤집힌 그 자리에는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거든요. 결렬 직전이던 19일과 20일 사이 두 나라 협상장에서 문서가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말로만 오간 게 아니라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그 문서에는 캐나다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를 낮추고 철강과 알루미늄은 절반으로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대신 연 400만 톤까지만 그 조건을 주고 그 위로 넘어가는 물량은 원래 세율로 받는다는 단서가 붙었고요. 양쪽이 여기까지 적어놓고 마주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는 그 무렵 예정돼 있던 추가 관세를 사흘이나 뒤로 미뤘어요. 타결을 기다린 거예요. 합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날 바로 때려도 그만이었죠. 기다려준 사람이 자기 손으로 그 종이를 걷어찼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럼 누가 걷어찼을까요? 미국 알루미늄 업계였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건 가공제품 세율이었는데 말이 어렵지 별게 아니에요. 덩어리로 된 금속이 아니라 창틀이나 부품처럼 한 번 손을 댄 물건이거든요. 그 칸만은 세율을 손대지 말라고 버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이 그 자리에서 깨졌어요. 합의문 전체가 아니라 딱 그 한 칸 때문에 판이 엎어진 거예요. 왜 하필 그 칸이었을까요?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알루미늄 물량이 워낙 큰 덩어리라 그 세율이 내려가면 미국 안에서 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회사들 주문서가 먼저 얇아지거든요. 나라와 나라의 계산이 아니라 공장 하나하나의 계산이었던 거죠. 업계 하나가 그렇게까지 셀까 싶으시죠? 두 나라 정상이 서명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문서를 업계 한 곳이 되돌릴 수 있느냐고요.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럼 관세율이라는 숫자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업계가 끝내 지켜낸 세율, 그 청구서는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캐나다가 이번에 잃은 건 관세율 몇 %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 물건을 대는 나라라는 자리, 그 자리 자체를 통째로 놓친 거거든요. 세율 한 줄이 바뀐 게 아니라 공장 문 앞에 걸려있던 명패가 내려온 겁니다. 이걸 잡고 봐야 귀에 나오는 숫자가 제대로 읽혀요. 그런데 이 청구서, 캐나다한테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산 알루미늄을 96.9억 달러어치 사갔어요. 켄터키의 음료캔 공장 구매 담당자는 발효되던 날 아침에 견적서부터 다시 뽑아야 했어요. 창틀을 짜던 공장도 사정이 같았고요. 그 물량이 들어오던 길목에 자기 손으로 벽을 세운 셈이고요. 벽은 상대 쪽에만 서는 게 아니라 세운 사람 앞에도 똑같이 서 있잖아요. 관세는 상대만 겨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 사이의 길을 같이 좁히거든요. 그럼 캐나다 쪽 장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성장률 전망부터 먼저 깎였어요. 올해 몫이 1.9%에서 1.1%로 내려앉았거든요. 내년 목도 같이 깎였어요. 2.1%에서 1.2%로 잘려나갔죠. 나라가 한 해 더 자랄 몫의 절반 가까이가 전망표에서 통째로 빠진 거예요. 소수점 몇 자리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 사람 일자리예요. 더 무거운 건 그 아래쪽이에요. 캐나다 소규모 수출업체의 40%가 이번 관세를 직접 맞는다고 나와요. 그중 3분의 1은
매출이 절반 넘게 줄 거라고 스스로 답했고요. 큰 회사는 값을 나눠지고 버티지만 직원 10명짜리 회사는 주문서 한 장이 끊기면 그날로 문을 닫잖아요. 공장이 무너지기 전에 주문서가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 세율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쪽은 업계였잖아요. 업계는 자기가 지킬 값을 지켰고 그 값을 대신 치르는 자리에는 북경 양쪽의 공장과 창고가 남았죠. 이긴 쪽도 계산서를 같이 받아든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눌렀다는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금 누가 서 있을까요? 열어볼 자리는 세 군데예요.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리는 자동차예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붙는 그 조건은 지난해 12월 4일에 발효됐고 적용은 1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캐나다가 9달 뒤에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놓친 게 바로 그 조건이었죠. 낮아진 세율이 우리 손에는 들어왔고 저쪽 손에서는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같은 저울에 올라간 두 나라인데 왜 한국 앞에서만 문이 열렸을까요? 실력 차이라고 말하면 편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한국은 협상장에 관세 이야기만 들고 가지 않았거든요. 투자 패키지를 함께 얹어서 저쪽이 따져야 할 항목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반대로 캐나다는 알루미늄이라는 품목 하나에 발목이 잡힌 채로 테이블에 앉았고요. 저울은 같았어요. 위에 올려놓은 물건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찾은 답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작동해요. 그 손은 이번엔 어느 쪽을 들어줬을까요? 갈림길은 딱 하나였어요. 미국 업계가 그 품목에서 지킬 게 있느냐, 없느냐. 지킬 게 있는 쪽은 끝까지 버텨요. 없는 쪽은 굳이 나서지 않고요. 알루미늄에는 지킬 게 있었고 그 손이 닫은 합의문을 되돌렸어요. 자동차 쪽에서는 우리 물량을 굳이 밀어낼 이유가 그만큼 크지 않았고요. 같은 업계 논리가 한쪽 문은 닫고 다른 쪽 문은 열어준 셈이죠. 우리 앞의 문이 활짝 열렸다기보다 그 앞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조건 하나로 관세로만 6조 원을 낼 상황이던 현대차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관측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남의 회사 사정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차 한 대가 미국 항구에 닿을 때마다 울산이나 화성 라인이 한 바퀴 더 돌거든요. 라인이 도는 만큼 근무조가 잡히고 협력업체 사장님 통장에는 대금이 찍혀요. 일감은 그렇게 사람 손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동네에서 일하시는 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건 뉴스가 아니라 이번 달 급여 명세서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숫자가 튄 자리는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번에 숫자가 실제로 튄 자리는 자동차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간 물건은 대체 뭐였을까요? 반도체나 자동차를 떠올리셨다면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미국 쪽 통계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로 끊어서 열어보면 답이 나와요. 맨 윗줄은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자동차도 아니었고요. 기계와 원자로, 보일러가 한 칸에 묶인 자리가 맨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 칸에 찍힌 금액이 243억 달러예요. 한두 대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반년 가까이 꾸준히 배에 실려나간 물량이죠. 게다가 그 자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더 커져 있었고요. 기계와 원자로, 보일러라니 묶음이 좀 낯설게 들리시죠? 무역 통계는 품목마다 번호를 붙이는데 이 칸에 붙은 번호가 HS84예요. 쉽게 말하면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기계와 설비 덩어리를 통째로 담아놓은 칸이에요. 그런데 정작 더 눈에 띄는 건 바로 옆 칸이었어요. 전선이며 모터며 배전반처럼 전기로 돌아가는 물건을 모아놓은 자리인데 같은 기간에 108.8% 늘었어요. 한 해 만에 물량이 2배를 훌쩍 넘어섰다는 뜻이죠. 몇 해를 조용히 버티던 칸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부풀어 오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 칸을 남의 나라 통계표로만 보지 마세요. 혹시 아드님이나 사위분이 창원이나 안산의 기계 공장에 다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통계가 아니라 그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주문서예요. 저 한 줄이 그대로 그 회사 이번 분기 일감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한 달짜리 반짝 숫자가 아니라는 근거도 있어요.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74.7억 달러였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69.1% 늘었어요. 그렇게 8달을 내리이어서 늘었고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 아니라 이미 팔려서 세관을 통과한 물건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칸이 열렸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셈이죠. 그런데 세 번째 자리는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안에 열려 있어요. 먼저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나 하고 갈게요. 캐나다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하나오션이 끝까지 뛰었는데 결국 독일 TKMS가 그 배를 가져갔거든요. 캐나다가 한국을 고르지 않은 아주 최근의 사례예요. 그런데 이번 건은 성격이 아예 달라요. 이번엔 캐나다가 누굴 고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밀어내느냐의 문제거든요. 캐나다가 미국에 물리겠다는 막불 관세는 9월 8일에 발효돼요. 이번 주에 세율까지 공개됐거든요. 미국산 700개 품목에 품목마다 다른 세율을 얻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가구와 의류에 가장 높은 칸이 걸렸어요. 가전과 유제품, 수산물은 그 아래 칸이고요. 금액도 미국이 때린 것과 같은 크기로 맞췄어요. 자, 그 목록을 가만히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들어와요. 미국산이 밀려나게 될 그 칸들이 한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칸과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미국 물건값이 오르면 캐나다 유통업체는 다른 나라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과 캐나다는 서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약속을 오래전에 맺어뒀어요. 그 약속 덕에 두 나라 교역은 250억 달러까지 커졌고 한국은 캐나다의 7위 교역 상대가 됐죠. 이 약속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캐나다로 보내는 우리 물건은 99%가 관세 없이 들어가요. 미국산이 이제부터 세금을 물고 넘어야 할 문턱을 우리 물건은 그냥 통과한다는 뜻이죠. 미국 물건 앞에만 계산대가 하나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그 중에서도 승용차가 42.0%로 압도적이에요. 재작년 대캐나다 수출액은 103.5억 달러였고요. 카니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상품에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 대미 의존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거죠. 그 새로운 시장 후보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그 칸이 비어가고 있고 하필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칸과 겹친다는 것까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자리, 우리가 운 좋게 주운 걸까요? 9달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으로 가봐야 해요. 자, 시간을 한참 뒤로 돌려볼게요. 1970년대 포항 앞바다 매립지에서 첫 번째 설비가 돌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어요. 밤에도 굴뚝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그 앞을 지나가던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창밖을 한참 봤다고 해요. 그리고 1977년 어느 날 라디오에서 수출 100억 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그 시절 기계공고에 다니셨던 분들은 그날 교실 분위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쌓아 올린 철강이 2018년에 시험대에 올랐어요.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벽을 세웠고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만 놓였거든요. 관세를 맞고 그대로 팔든지 물량을 스스로 붓고 관세를 면제받든지요. 우리는 B쪽을 골랐어요. 연 263만 톤이라는 쿼터를 받아들고 서명한 거였죠. 그때 여기저기서 들려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국한테 무릎 꿇었다 였어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쿼터라는 건 주문이 밀려들어도 정해진 선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는 약속이니까요. 대미 철강 수출은 연 340만 톤에서 277만 톤으로 내려앉았거든요. 63만 톤이 통째로 빠져나갔고 그 물량은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위도 밀렸어요. 미국의 철강을 대는 나라 가운데 3위였던 자리가 4위까지 내려갔죠.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도 손에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관세를 통고받는 나라가 아니라 조건을 놓고 마주 앉는 나라라는 자리예요. 9달 전에 우리가 그 조건을 먼저 받아준 것도 거기서 시작된 일이고요. 자, 여기서 앞에 심어둔 이야기를 꺼내야겠어요. 1930년에 만들어진 그 조항, 끝까지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죠. 그게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비상권한으로 매기던 관세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정부가 급히 갈아탄 우회로가 바로 그 낡은 조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세 지형은 그렇게 법으로, 임시로 세워둔 구조물이라는 뜻이죠. 한번 정해진 조건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먼저 받아진 조건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가 얼마나 넓은지 딱 숫자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쯤에서 찬물을 한번 끼얹어야겠어요.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조건, 생각보다 여유가 없거든요. 한미가 합의한 상한선까지 남은 폭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강제노동과 관련된 관세가 이미 12.5%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선까지 남은 칸은 2.5%포인트가 전부죠. 더 곤란한 건 그 폭이 우리 뜻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국이 돌리고 있는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 16일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어요. 손에 든 카드는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붙은 그 세율은 한국에도 예외 없이 똑같이 붙습니다. 가장 아픈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캐나다가 비운 자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캐나다에서 사들이던 물건은 이미 지난해에 298억 달러어치가 줄어서 그만한 칸이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통째로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웠을까요? 아니었어요. 같은 기간 미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준 몫은 4.0%에서 3.6%로 오히려 내려앉았고요. 순위도 부위까지 밀렸어요. 빈자리가 곧 우리 자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하나는 그 물건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파는 냉장고와 세탁기는 베트남과 멕시코 공장에서 나오는 몫이 크거든요. 그 냉장고가 아무리 잘 팔려도 한국에서 나간 수출 숫자로는 안 잡혀요. 캐나다가 비운 칸을 우리 기업이 채워도 통계는 그걸 우리 것으로 세워주지 않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야 해요. 한국은행은 관세 정책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봤어요.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일을 두고 다음은 EU와 일본, 한국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반사이익, 관세가 풀리는 순간 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 여유폭이 넘어가면 값이 오르는 건 미국 소비자만이 아니에요. 주문이 줄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게 그 회사 상여금이거든요. 라인이 멈추기 전에 봉투부터 얇아지는 법이고 좁아진 폭 하나가 누군가의 연말 계획까지 건드리는 거죠. 자, 처음 그 장면으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손에 쥔 지 사흘 만에 찢어진 종이 한 장. 캐나다 사람들은 도장 찍기 직전까지 그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종이를 9달 먼저 받아들었고 그건 아직 찢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요. 같은 저울, 같은 업계, 같은 회의실이었는데 한쪽 문만 열렸어요. 그 종이가 우리 쪽에서만 멀쩡한 이유를 오늘 내내 따라가 본 거예요. 그 차이가 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관세율은 외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로 먹고 사는 업계가 정하거든요. 워싱턴 회의실에서 제 밥그릇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 앞에서는 문을 닫고 어떤 나라 앞에서는 열어둡니다. 캐나다가 진 게 아니라 캐나다 앞에 앉은 상대가 지킬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그 숫자를 정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일이죠. 대미 수출이 8달 연속 늘어난 것도 어느 날 굴러들어온 행운이 아니고요. 포항 바닷가에서 첫 설비가 돌기 시작하던 때부터 무릎 꿇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테이블에 남기로 한 선택까지 그 수십 년이 깎아 만든 자리예요. 그 자리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매번 협상장 문이 열릴 때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켜온 거고요. 미국 공장의 주문서에 우리 회사 이름이 계속 적히는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 있는 동안에만 그 자리는 우리 것이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우리 자리가 여유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바심으로 보이시나요? 생각하신 쪽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어느 쪽이든 그 이유가 다음 이야기의 재료가 되거든요. 하나 더 여쭙자면 이 저울 위에 다음 차례로 올라갈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는 곧 따로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